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궁금할 때, 내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되실 때 연금 박사가 있으니까 연금 박사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준비하면서 현금 10억을 가지고 고민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현금 10억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노후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노후에 현금 10억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100억? 더 도움 안 돼요. 노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목돈을 마련해서 집도 사고 뭐 자식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노후가 되면 통장에 갖고 있어 봐야 내가 그 돈을 관리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젊을 때도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요즘처럼 주가가 급등 급락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한마디에 올랐다 떨어졌다.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 터뷸런스가 심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그럼 멀미나 안 나? 멀미 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좀 버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어.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터뷸런스 겪어봐. 미쳐요. 그냥 도착하는 순간 녹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후는 그래요. 노후는 지금 젊을 때보다 활동력 떨어지고 판단력, 기억력이 전부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통장에 10억, 아니 50억, 아니 100억 갖고 있어 봐야 내가 그걸 관리하고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어.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빌려달라고 했다가 또 못 받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후를 연구해 보니까 노후에 통장에 10억, 100억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들은 매달 꾸준하게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중에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젊을 때는 지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목돈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노후가 되면 목돈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의 자산의 목표는 이제 현금 10억, 현금 50억이 아닙니다. 이 목표를 바꾸셔야 돼. 연금 받기 전까지 내 인생의 자산 목표는 뭐 5억, 10억으로 가겠지만 내 노후를 고민한다면 노후의 목표는 통장에 10억이 아니라 월 소득 500만 원, 평생 월급 500만 원은 만든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물론 평생 월급 500만 원이 사실 뭐 충분한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뭐 기대 수명 고민했을 때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통장에 10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노후에 걱정 없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매달 500만 원이 평생 나오는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지금 이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교사 맞벌이로 은퇴하신 분들이 두 분 합쳐서 700, 8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아요.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받습니다.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뭐 집이 있건 없건 저는 뭐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연금 받으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집이 그냥 에어비앤비, 전 세계 에어비앤비가 내 집인데,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뭐 다 에어비앤비 있으면 청소 다 해주지. 뭐 돈이 뭐가 들어가? 내가 내 집에 있으면 내가 청소해야지. 힘들잖아요.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후에는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작업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꼭 해요. 월 500만 원 지금 벌기도 힘든데 나중에 노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어떻게 받니 연금을, 이런 질문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손바닥 내밀어서 손바닥 뒤집어 봐요. 쉬워 안 쉬워? 쉽죠? 네. 평생 월급 500만 원 받는 거, 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 월 500만 원 연금 만드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노후에 어떻게 월 500만 원 연금을 평생 받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연금은 평생 월급 500만 원은 하나의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3층, 4층 탑을 쌓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층 연금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여러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을 키거나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65세부터 국민연금 얼마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으로 아주 무슨 뭐 고액 연봉이 아니라도 한 사람들은 미니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잘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뭐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이라고 치고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만 꾸준하게 하면서 또 과거에 못 낸 걸 좀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연금을 붓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적게는 200, 그 다음 일반적으로 15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 내가 150만 원 연금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주어지죠. 그죠? 뭐 퇴직금 중간 정산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퇴직금으로 내가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정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금 2억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직장 생활 30년 꾸준하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액수예요. 그걸 못 만드는 이유는 중간에 자꾸 빼쓰거나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까먹거나 이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거 말고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건 쓰되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건 내 노후자금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직장생활 동안 모으면 누구나 다 1억에서 2억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연금으로 바꾸면 월 100만 원씩 평생 만들 수 있습니다. 2억 정도면.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 두 개만 가지고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 100만 원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누구나 가능해. 이걸 까먹지만 않았더라면, 제대로만 냈다면. 자,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월 250이에요. 이미 절반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월 250만 원의 평생 연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곤 직장 상사가 괴롭혀도 꾸준하게 참고 뒤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참으면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연적으로 쌓입니다. 내가 뭘 낸 게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못 쌓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직장에서 뛰쳐나가거나 뭐 사업해보겠다고 또 끼적끼적 대거나 그죠? 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러한 거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연금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 이런 경우가 연금이 덜 쌓이는 것이지 직장 생활하면 누구나 다 250 쌓입니다. 거기다가 국가는 개인에게 연금을 준비하라고 좀 준비를 더 많이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인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아요.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연말에 환급 받으면 좋잖아요. 연금저축 하시는 거고. 또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비과세 연금도 있어요. 자, 이런 개인 연금에 뭐 연간 90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렇게 늘 필요 없어. 그냥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내 월급의 한 10% 정도만 20년간 불입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률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하게 직장 생활 동안만 불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든 비과세를 받든 나중에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연금까지 하게 되면 얼마예요? 350만 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한 달에 3, 40만 원 개인연금 불입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350만 원.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맞벌이야, 맞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700이에요. 끝. 자, 근데 나는 맞벌이는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또 살림을 해. 자, 그럼 나는 이제 350까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평생을 거쳐서 내가 연금 준비나 이런 거 재테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주택연금이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세 1억당 30만 원 나옵니다. 이 집에 살면서 1억당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시세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은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집값 한 5억 정도 되는 집, 집을 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다. 그러면 1억당 30만 원이니까 5억이면 1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50 쌓았고요. 주택연금으로 150 더하면 그냥 500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뒤집어요.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는 개인연금 30만 원 불입한 거 말고 없어. 집은 내가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연금 내라니까 안 내고 연체하고 퇴직금 중간에 이직하면 다 까먹고 그죠? 개인연금 중간에 넣었다 뺐다 해지하고 집은 어떻게든 자식 주고 가야지.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안 주고 하고 이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일 뿐이지 관심만 가지고 한 10년, 20년만 준비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노인 인구 1,000만, 2,000만 시대로 가요. 이제 우리가 연금에 대해 고민해 볼 타이밍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 부동산, 재산 늘리는 거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그중에 단 10%, 20%만이라도 연금에 대한 자산으로 이전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정리했고요. 이번에 출간한 50세 김 부장의 연금 공부에도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10가지 담아놨습니다. 보시면서 중간중간 읽다 보면 목돈이 왜 노후에 목돈보다 연금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차이점을 쓴 것 중에 여러 가지 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돈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게 사실 뭐 가장 또 노후에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연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목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체적인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식 좀 많이 하시고 뭐 ETF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시장을 공부하고 이런 거 나이 80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중에서 뭐라고 썼냐면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목돈 가진 사람이 노후에 불안할까 봤더니 목돈에서 빼서 쓰기 때문이에요. 목돈에서 빼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빼다는 마이너스예요. 빼다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withdrawal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extrac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참 이게 문제야. 그냥 목돈은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돈을 내가 잊어버리고 목돈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연금으로 바꿔버립니다. 통장에 1억, 2억은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평생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데 한 달 내내 썼는데 말이 됐는데 아직도 통장에 한 50만 원 남았어. 뭐 하시겠어요? 이거 뭐 교회 가서 헌금해도 되고 손주 용돈 줘도 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을 타다라고 얘기합니다. 월급 탄다, 용돈 탄다, 개 탔다. 타다라는 개념은 들어오는 개념, 평생 들어오는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목돈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연금 가지신 분들은 연금 타면서 플러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제가 10가지 차이점 다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거나 고민해 보시면 왜 노후의 목돈보다 연금이 중요한지를 다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분들께 늙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마라. 늙어보면 다 깨닫는다. 특히 연금이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거를 보시니까 무슨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어떻게 연금 준비를 해야 행복한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과연 어떤 연금이 좋습니까? 연금이 왜 좋습니까? 물어보시면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다 답변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젊은 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30, 40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30, 40대는 계산기로 노후를 준비하거든요. 노후는 절대 계산기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실제 연금 받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목돈을 준비하는 것보다 연금을 준비하는 것, 그 중에서도 평생 연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고민해보지 않은 젊은 층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차이가 있어요. 연금을 이미 좀 고민해봤다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ETF로 연금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을 가지고 딱 내가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돼? 한 달에 뭐 월 5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연금 계좌에 잔고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 젊을 때 앉아가지고 연금 가지고 ETF 공부해가지고 수익률 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수익 나고 아니면 떨어지고. 그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수익률을 연 5%, 10%를 계속 내게 되면 뭐 20년은 얼마가 쌓이고 그럼 내가 연금 얼마 받겠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연금을 준비하면서 ETF나 펀드를 많이 하시는데 펀드 좋아요. ETF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일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노후를 준비한다면 내가 이거 1년, 2년 뒤에 쓸 자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쓸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연금 펀드를 하든 연금 ETF를 하든 관계없이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시황을 공부하면서 방송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서 또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뭐냐면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앞으로 뭐 미국 주식이 좋을 것이냐 한국 주식이 좋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타이밍을 달리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우리가 육상 종목이라 보면 육상 종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죠. 100m는 단거리, 마라톤은 장거리. 자, 근데 이 두 가지 종목이 한 선수가 두 개를 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같은 육상이라고 하나 단거리를 뛰시는 분들은 딱 10초, 20초의 전력 질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진맥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42.195km를 뛰어야 돼요. 이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거리는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게 맞지만 장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냐의 또 비결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요, 장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뛰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500m, 1000m를 전력 질주했잖아. 근데 하니까 보니까 어때? 지치잖아. 특히 최근에 무슨 뭐 이란 전쟁한다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 연금 자산 가지고 매일 하루에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보고 있으면 지쳐요. 얼마 가지도 못해. 그럼 장거리는 긁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겠다면 공부하시는 게 맞아. 하지만 연금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4글자. 자동이체. 아시겠어요? 내가 펀드든 ETF든 자동 이체해두고 매달 내가 50만 원씩 사기로 했다. 그러면 돈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서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구조로 만들면, 그리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 20년, 30년을 가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뭐 하고 있냐면 ETF 산다고 해가지고 매달 월급이 50만 원 들어오면 50만 원 가지고 25일 날 아침 9시부터 주식 앱 켜가지고 내가 연금 계좌에서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원래 25일 날 매달 사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들어왔더니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 막 사이드카 발동되고 있어.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사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일단 오늘을 좀 넘어가 보자. 내가 25일 날 사기로 했지만 오늘은 참고 내일 한번 상황 보면서 사자.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일 또 어떻게 돼? 주가가 폭등을 해. 폭등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줘?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등인데?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어제 샀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괜히 또 기다렸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사요. 그럼 원래 26일을 사기로 했는데 26일도 못 사고 27일도 못 사고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같이 주가를 보면서 일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면서 ETF를 하는 건 저는 오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거리 연금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시장을 공부하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미 긁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니네들은 긁었어.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왜냐면 좀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거고 나중에 돈 또 필요하면 세금 다 토해내고 다 빼갈 애들이야. 하지마. 그냥 어차피 연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긁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그쵸, 생각해봐. 내가 마라톤 육상선수 감독인데 지금 육상 마라톤을 뛰기로 해가지고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얘가 오자마자 맨날 죽어라고 그냥 마라톤 연습만 하고 100m 연습만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호흡도 페이스도 유지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체력 관리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m 뛰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마라톤 키우는 것보다 너는 그냥 가서 너는 그냥 단거리 경주나 해.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차라리 개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 전략으로 보면서 이걸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단기 투자 전략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더구나 이걸 장기 투자 전략을 본다면 연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딱 1시간만 공부해서 내가 어떤 연금을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연금 상품을 고르고 거기다가 상품을 결정해서 매달 25일 날 얼마씩 나가겠다 자동이체 설정까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55세까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 제도가 바뀐 거 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됐죠.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변하지 않던 제도가 이번에 2025년도에 개혁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02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득의 9%를 냈지만 쭉 올라가서 13%의 보험료율까지 오릅니다. 소득의 9%에서 13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뭐 4%포인트가 오른 것이지만 거의 보험료는 1.5배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50만 원 내던 사람이 70만 원, 80만 원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는 돈이 더 많을 내면 연금 받는 것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연금 받는 것은 소득 대체율 43%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제 기금이 좀 안정되니까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을 나중에 수령할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되는 구조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국민연금 받을 때 연금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자꾸 일하냐.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뭐 좀 덜 받게 하자.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감액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0, 30년 전에 제도를 만들 때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노후에 얼마 살지도 못했고 노후에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대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평균 수명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내 60세에 퇴직했다고 그다음부터 30년간 놀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산업전선에서 은퇴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그냥 사라지는 안타까운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사회에서 조금 더 활동하시면서 소득도 만들고 또 기술 이전에도 기여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노후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득을 만들었더니 국민연금 나오는 게 절반으로 깎인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노후에도 일하라고 해놓고 일하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면 안 되지 않냐? 부조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도도 수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 노후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이 제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자라고 사실 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없애진 않았어. 없애진 않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 국민연금을 감액하느냐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했어요. 기준을 약간 상향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소득 활동의 기준이 있을 때 A값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모래기예요. 대략 작년까지는 한 309만 원 정도였고 올해 기준으로는 한 319만 원 정도 됩니다. 요 기준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되고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기준이 너무 좀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올해부터 그 A값 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대략 한 519만 원, 520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520만 원 정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519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소득이 아니라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600만 원에서 650만 원 이상 받아도 실제로 52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 가능은 해요. 근데 노후에 65세 이후에 뭐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근로소득으로 버는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는 웬만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진짜 바뀌어야 될 게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 물어봐요. 나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무슨 소득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건 뭐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득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 한 520만 원 이하이면 감액이 안 되지만 그 이상이면 감액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열심히 근로와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이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 소득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자 배당 소득이에요. 우리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여기 주식 은행 예금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자 배당 소득은 한 달에 500만 원 아니라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이거 다 떠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이자 배당은 어쨌든 이건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집에서 가만히 그냥 은행에 의자 넣어놓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받는 소득이고 근로사업소득은 아침 7시, 8시에 나가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받는 소득이잖아요. 다시 그냥 내가 금융자산만 갖고 있으면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매일같이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해야지, 이걸. 그죠? 차라리 둘 다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거나 혹은 굳이 정말 감액해야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감액하지 말고 그냥 금융소득 있는 사람들은 감액을 하거나 사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어쨌든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민연금 감액되는 일은 없겠으나 그냥 그건 제가 보기엔 그냥 땜빵 한 거고 근본적인 법의 취지, 연금의 취지를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은 잘못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도록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치인들 계신다면 바꿔주세요. 저기 검찰 개혁하고 다 중요하지.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연금 개혁 제대로 해줘야지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하면 안 되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지 지금. 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개혁이 돼서 앞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일부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한 10년 정도는 늦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65년이나 2070년 정도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좀 개혁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금 고갈은 조금 더 늦춰질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국민연금의 구조상 언젠가는 고갈이 돼. 근데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창고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창고로 보험료가 들어오면서 창고에 있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창고 운용을 잘하니까 창고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받아가는 돈이 더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창고가 고갈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중에 창고가 비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들어오는 돈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 조건이 지금보다 좋아질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내 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국민연금은 지금 지급 보장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 시켰거든요, 법에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을 국가가 못 줄 것이다 라고 만약에 불신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떤 생각하냐면 국가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으로 코스피 지수를 사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아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집이 망하는데 무슨 뭐 안방은 망하고 가운데 방은 안 망해요? 다 망하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국가가 코스피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국민연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미 코스피도 바닥이야. 아시겠어요? 이미 부동산도 똥값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불신한다? 방법이 있어.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돼. 그냥 딴 나라로 가. 어디 나라도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주구장창 이 나라에 붙어 있으면서 어차피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왜 살아 여기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거의 한 200조에 300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이 한 1200조였는데 지금 1500조로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기금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된다 어떡하냐 이런 뉴스가 막 도배를 했어. 근데 딱 1년 사이에 싹 그런 뉴스가 사라졌어. 우리 MTN에서도 그런 뉴스 안 할 거야 아마. 그죠? 이게 왜냐면 기금이 막 잘 나가니까 이제 수익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국민연금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 수익 잘 났다고 국민연금 문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좋아진 것일 뿐인데 당장 조금 좋아졌다고 내가 과거에 하던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또 문제야. 그전까지는 뭐 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정치인들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막 하는데 지금은 또 얘기 안 하니까 또 숙제가 뒤로 미뤄졌잖아.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한 200~300조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300조 수익이 더 났대. 자, 이 300조로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국민연금 1년에 지급하는 연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년에 지불되는 총 연금이 대략 연간 한 50조 정도 됩니다. 왜냐면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한 700만 명, 800만 명 되고요. 평균 수령액이 한 6~70만 원 돼요. 그럼 87이 56. 대략 한 50조에서 60조 정도가 연간으로 지출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700만 명, 800만 명이고 평균 수령액이 6~7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연금 수령자가 1000만 명, 1200만 명, 1500만 명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1000만 명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조만간 1000만 명이 되고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지출되는 연금액이 10조예요. 그러면 연간 얼마야? 120조예요. 300조의 수익을 내도 3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2060년에 고갈될 게 2063년으로 연장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익 좀 잘 났다고 해가지고 연금이 기금 고갈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계산기도 제대로 안 두들겨 본 거야. 갑자기 수익이 잘 나가지고 3,000조 수익이 났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무리 수익이 잘 난다 하더라도 꼴랑 2, 3년, 3, 4년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다. 그나마 수익이 지금 난 거고, 그쵸? 갑자기 또 내일 또 뭐 트럼프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또 폭락하잖아. 그러면 수익이란 것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죠? 네.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라는 불신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치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아시겠죠? 꾸준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민감한 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런 건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 세금을 안 내는 방법. 연금을 안 받으면 돼. 우리 양도소득세 겁나잖아요.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막 뭐 중과세 한다 막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집값이 안 오르면 돼요. 자, 그럼 좋아요.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 오르고 보는 겁니다. 오르고. 그래서 일단 자꾸 연금을 많이 받는데 그 세금 때문에 혹은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연금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잘못된 생각이다. 일단 연금부터 많이 늘려줘라. 그리고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연금 받으면서도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연금 소득도 소득이니까 연금 받을 땐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셔. 세금 내긴 내야 돼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쌓으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나의 연금에 몰빵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하지만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쌓으면 절세 효과가 탁월해요. 일단 국민연금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도요. 국민연금 받는 금액 중에서 전액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납부분만 과세합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공제가 있어요. 연간 350만 원까지 받는 건 무조건 세금이 없고 초과하는 금액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인적공제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2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세금 얼마나 받더니 한 5만 원 내시더라고. 실제 시효세율이 한 2, 3%밖에 안 돼요. 다 공제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아도 세율은 한 2, 3%만 내면 끝난다. 물론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다른 사업 수 있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국민연금만 있으신 분들은 실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거든요. 퇴직소득세도 평생의 근속기간이 기신 분들은 소득세를 깎아줘요. 20년 근속하고 1억 퇴직금 받아 나오는데 보니까 퇴직소득세율 1%더라고요. 1억 받아 나오면서 100만 원 세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세금 안 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게 있죠. 얘네들은 연금 받을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3.3에서 5.5 내고 끝나요. 제일 많이 내야 5.5예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보험 중에 비과세연금 있어요. 비과세연금. 이런 건 아예 세금이 없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얘는 아예 대출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 꾸준하게 적정하게 준비하신 분들, 퇴직금을 근속 오래 하셔가지고 퇴직금을 적정하게 받아 나오시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를 가지고 1,500만 원 이내에서 받으시는 분들,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 자, 세금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내봐야 5%, 최대가. 아니면 거의 없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뉴스인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국민연금에 너무 몰빵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개인연금 중에 한 상품에 너무 몰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좀 약간 종합과세가 된다거나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연금에 관련해서 세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국가가 국민들에게 연금 받는 걸 더 이제 권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한 세금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점점 더 강화하겠지만 연금에 대한 세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또 같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제 건강보험료예요. 자, 이 건강보험료가 뭐냐면 일반 직장 가입자들도 다 건강보험료 내시죠. 근데 직장인일 때는 월급에서 띄어가요. 그리고 절반을 회사가 내줘요. 근데 사실 내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 대부분 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직장 가입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반포에 레미안 원베일리 살고 있어. 내가 집에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직장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야.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직장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은 뭐 해봐야 연봉 한 5천만 원, 뭐 1억 받지만 집은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자, 이 100억짜리 집에서 건강보험료 원래 부과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100억짜리 집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퇴직하는 순간이 문제가 돼. 퇴직하면 이제 일반인이 되고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커지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 물론 엄청나게 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줬지만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민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금까지 나와. 연금 받는 건 좋은데 연금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은 다 부과가 돼요. 근데 연금 수령액 전체 부과하진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50%, 절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요. 건강보험료율이 대략 한 8% 잡으니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이 아니라 절반인 100만 원에 대해서 8%가 부과되니까 대략 한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건강보험료에 해당이 안 됩니다.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이고요.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면제하고 있어요.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계신데 이 부분은 비과세 연금보험은 아예 건강보험료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자, 이렇게 연금을 제대로 포트폴리오 짜면 그렇게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건강보험 제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우리 애들 있잖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 얘가 있어. 얘네 건강보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얘네 원래 내야 됩니다. 얘네도 소득이 있고 얘네도 집이 있으면 다 내야 돼요. 아니면 기본보험료로 내야 돼. 근데 얘네가 초등학생이 지금 뭐 무슨 소득이 있어. 그죠? 얘네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만 아빠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빠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계신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소득도 없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고 놀고 있어. 그러면 그 아빠, 엄마를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우리 아빠, 엄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시킬 수 있어요. 그게 피부양자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제 내 아빠, 엄마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의 직장 다니는 우리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피부양자가 되려고 자격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자격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산 기준이 있어요. 재산이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일단 5억 4천 이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15억짜리 집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산이 적으신 분들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뭐 서울 강남에 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돼요. 나는 뭐 노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산 집도 별로 비싸지 않고 연간 소득도 2천만 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우리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가 와.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잘 부어 오셔가지고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얼마 나오나요? 아, 네, 열심히 잘 부으셔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씩 딱 1년 받으면 얼마 돼?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 옵니다. 고객님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한 달에 건강보험료 10만 원, 20만 원 직접 내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고 싶었는데 국민연금 받는 바람에 탈락하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덜 받아서 어떻게든 연간 2천만 원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2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 166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166만 원 이하로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고 월 167만 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짱구를 굴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2천만 원이 안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좀 줄이자. 그럼 줄이는 방법이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일찍 조기 수령하게 되면 좀 깎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160만 원을 맞췄어. 야, 이제 160만 원이니까 곱하기 160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1900 뭐 얼마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난 건강보험 피부병자 합격 신난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겁니다. 좋아요. 올해는 좋아요. 근데 다음 내년에 1월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전화가 와.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드립니다. 좋지. 물가도 많이 올라간다는데 국민연금마저 이렇게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올려주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젊을 때는 맨날 얘기했잖아. 물가 상승률 올려주는 연금과 안 올려주는 연금 뭐가 좋냐. 그럼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는 연금은 좋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려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올려줘요? 한 3% 4%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다음 달에 국민연금이 168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원래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줄여놓은 국민연금이 갑자기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건강보험 피부병자 탈락. 자,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건강보험 피부병자 기준 지금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다 좀 있으면 바뀐대 이제. 왜냐면 건강보험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 피부병자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덜 내기 위해서 내가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깎거나 줄이거나 없애는 거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봐야 한 1, 2년 좋을 뿐이고 결국은 탈락이다. 그죠?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국민연금 많이 늘려서 국민연금 많이 받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좀 내시는 것이 사실상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우리 한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고자 큰 것을 잃는 것이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연금에 몰빵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금을 국가가 이야기한 3층 연금, 4층 연금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들은 사실 연금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제일 준비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제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을 가지고 그럼 내가 뭘 가입해야 되냐, 상품이 너무 많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측면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세금 혜택을 드리는데 지금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드리는 연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금저축 IRP라는 겁니다. 연금펀드 IRP.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제 혜택이 뭐가 있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얘는 납입할 때 지금 세제 혜택이 없어. 돌려받는 게. 그런데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돌려주는 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요 두 가지 축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설정하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을 두 개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내가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소득이 좀 많은데 연말에 좀 세액공제를 받아야 돼. 세금 환급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저축 IRP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의 최대 13.2에서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올해 소득이 거의 없어. 이제 소득은 없고 사실 내가 그냥 집에서 물려준 돈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주부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자, 주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혹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열심히 연금저축 IRP에 900만 원 넣어봐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세액공제라는 것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보다 비과세 연금이 훨씬 유리해요. 얘는 비과세 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하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를 넣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나중에 결국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비과세 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운영 방식도 봐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 IRP는 요즘 은행 증권사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연금 펀드 많이 하시는데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 상품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용을 잘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통해서 IRP를 통해서 내가 연금 재원을 많이 쌓고 싶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수익이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투자 수익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용을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수익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용을 잘하고 수익에 자신이 있으면 연금저축 IRP가 좋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 운용을 잘 모르고 수익 낼 자신도 없고 맨날 하면 똥손이어가지고 손실 보고 있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사람들은 연금저축 IRP에 들어가서 투자해봐야 마음만 고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비과세 연금보험이 낫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운용을 보험사가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높은 수익률을 확정 보증하는 상품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각각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쪽에서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받는 상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1994년도에 이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퇴직금 제도가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인가 이 IRP가 시행됐죠. 연금저축이 원래 있었고 IRP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이야. 근데 연금저축은 현재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두 개 합쳐서 1,500이 아니고 합쳐서 최대 900까지고 같은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연금저축, 연금펀드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IRP를 가입해서 또 운용을 할까? 어차피 이 두 가지 상품은 다 껍데기, 계좌 상품이에요. 거기다 돈을 넣어서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뭘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할까, IRP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특징. 좀 전에 세액공제 효과 말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금저축 펀드 이런 상품은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은행 가가지고 증권사 가서 거기서 계좌를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갖고 있는 자산 전부 다 주식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0%까지 내가 다 뭐 ETF라든가 펀드를 살 수 있어요. IRP는 30%가 안전자산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30%는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 것이고 70%만 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펀드는 내가 필요할 때 세금을 내더라도 전부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50%까지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어요. 인출하려면 계좌를 깨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 펀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IRP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 연금 펀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IRP는 30% 의무 자산 비중이 있어요. 연금 펀드는 중도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뭐가 좋아요? 여기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연금 펀드를 선택해요. 그래서 연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주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이 연금에는 독이에요. 아시겠죠? 독.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가. 헬스클럽에 가면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야?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살도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갔는데 딱 갔더니 이제 트레이너가 다가와요. 선생님, 언니, 고객님 오셨습니까? 저희 헬스클럽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등록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시려는 목적이 또 살도 빼고 건강하시려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 꾸준하게 하셔야지 건강에 도움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헬스클럽에서는 절대 중간에 빠지신다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뭐 양도 이렇게 중간에 쉬고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년 끊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지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사인하십시오. 하겠어요? 내가 사실 운동을 하러 왔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다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좀 해지도 돼야 되고 이런 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트레이너가 다가와. 고객님, 저희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면 사실 사람이 운동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중간에 혹시 못하게 되면 좀 쉴 수도 있게 해드리고 양도도 가능하고 중간에 만약에 정 안 되시면 제가 해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트레이너와 두 번째 트레이너 중 누구에게 등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대부분 다
두 번째 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좋아 보이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 누구랑 운동해야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첫 번째랑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트레이너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목적이 확실한 진짜 좋은 트레이너예요. 근데 두 번째 트레이너의 목적은 뭡니까? 한 건 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뺄 수 있고 뭐 자유롭게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좋아하시는데 유동성은 연금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이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준비하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근데 혹시 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해지나 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연금 상담을 하면서. 그렇죠? 그분들은 딱 얘기해요. 그냥 가세요. 너는 여기서 가입하지만 앞으로 조만간 어차피 깰래야. 깨는 순간 페널티, 세금 토해내야 되고 손실봐. 죽 써서 남 주는 거야. 그냥 가. 진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상품을 가입하면 중간에 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 상품이 혹시 제가 중간에 빼고 싶더라도 막아줍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거꾸로 질문하셔야 돼요. 거꾸로. 근데 맨날 그러지 않잖아. 어떻게 하면 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 뭐냐 그 꼴인 거야 지금까지. 아시겠죠? 봐봐 주변에 성공한 사람 봐봐. 성공한 사람 정말 어려운 역경에서도 꿋꿋하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너처럼 맨날 이랬다 저랬다가 뭐 싫으면 안 하고 좀 해지하고 이런 애니 이러면 성공 안 해. 그렇게 인생 살면 그냥 죽 써서 남 주는 인생만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연금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고민하신다. 무조건 IRP. 그리고 되도록이면 묶여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절대로 묶여 있어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연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중간에 뭐 중도 연출됩니까? 안 돼요. 특히 심한 게 공무원연금이에요. 공무원연금은 납입 중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한 1년 육아휴직 하느라고 쉬지 않습니까? 그럼 육아휴직 하느라고 쉬는 동안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년에 복직을 하잖아요. 지난 휴직 기간 동안 1년치 더블로 내야 돼요. 납부 예외란 게 없어요. 그리고 한 푼도 인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도무지 없는 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그런 연금을 나중에 유지하신 분들이 노후의 혜택을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후의 연금의 혜택 결과는 수익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에서 오는 것이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대가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50대가 늙은 나이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옛날에 50대에 막 늙고 막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평균 수명 60세, 70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50대가 되면 할아버지였어. 손주 봐야 될 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퇴직하고 한 5년 정도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시기였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아직 그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85세,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50세, 내가 50세야.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 40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 50세가 안 됐어요. 진시황. 그렇게 장수를 원했던 진시황이 49세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50세지만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10살이에요, 10살. 10살짜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50세 죽을 건데 40년 남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 이미 늦었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10살짜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0대가 늦긴 뭐가 늦어. 아직도 40년이 남았는데 그 40년을 노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의 10살 어린아이다 라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세부터 집에서 놀겠다는 분들이에요. 60대는 집에서 노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70세도 일러. 최소한 70대까지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뭐 사업을 하든 그걸 하신다 하더라도 70세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앉으면 안 돼. 이것도 이제 75세로 늦추고 점점 늦춰지고 있어. 75세까지 일해도 그다음부터 25년 또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가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역전의 연금 플랜. 지금까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세요. 1355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내가 혹시라도 더 채울 수 있는 게 없는지, 과거에 못 낸 게 없는지 체크하셔가지고 국민연금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30, 40대는 나이는 젊지만 돈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쌓아놓은 돈이 통장에 한 몇천만 원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개인연금.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개인연금을 준비해?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개인연금을 준비하면서 벌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30, 40대는 열심히 월급 벌어서 그중에 생활비 쓰고 애들 키우고 남은 돈 가지고 저축하고 연금도 했죠. 50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쌓여있는 돈 혹은 내가 퇴직금 받은 돈, 이 돈을 가지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자산을 쉬프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좋으냐 개인연금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좋으면 여기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통장에 1억 있으면 100만 원씩 10년간 더 불입해서 더 많은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또 나는 지금 그렇게 나기 싫다. 그러면 좋아요. 목돈을 그대로 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이 있어요. 그냥 내가 통장에 5천만 원, 통장에 1억 있다. 그걸 그대로 한 번에 가입하고 그리고 5년, 10년 불린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 이런 걸 또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내가 뭐 배당을 받거나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순간 목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순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건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한 1억 있다. 한 5천만 원은 배당주 펀드에 넣고 5천만 원은 일시납 연금에 넣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에 내가 늦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집도 없으면 집부터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금 제도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60세, 65세로 보지 마셔라. 이제는 70세로 봐야 된다. 막상 65세가 돼도 연금 받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세요. 국민연금도 65세 받는 것보다 5년 연기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줍니다.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연금 플랜을 이제는 65세도 빠르다. 70세에 맞춰서 수립하시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일정한 좀 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퇴직하고 나면 5년, 10년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은 연금을 개시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은 일해야 돼. 일. 아시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모아서 뭐 경비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 채우셔야지 그걸 연금을 미리 땡겨서 까먹겠다? 이 생각하면 노후에 큰일 납니다.